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오는데 계단 앞에 서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두 다리가 마치 내 것이 아닌 듯 힘이 빠져 휘청거립니다. 단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 길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몇 분 거리조차 마라톤처럼 길고 숨이 차오릅니다. 이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가 아니라 몸속에서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관절과 신경은 제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나를 배신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가족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계단 앞에서 발을 멈추셨습니다. 발걸음을 떼기 전 벽을 짚고 숨을 고르시던 그 모습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잃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80세를 넘어서면서 근육 감소 속도는 60대의 2배에 달합니다. 어제까지는 힘겹지 않던 언덕이 오늘은 숨이 막히고 계단은 점점 더 높아 보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변화를 갑자기 맞닥뜨리지만 미리 대비한 사람은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당당하게 그 시기를 건너갑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사례는 극명했습니다. 한 분은 78세까지 괜찮다 라며 운동을 미루다가 82세에 넘어져 고관절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 보조기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70대부터 매일 15분씩 운동을 습관화하신 다른 분은 86세가 된 지금도 직접 장을 보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지만 준비와 습관이 인생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 자유, 자존심을 지키는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발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90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다리가 힘을 잃는지 그 깊은 비밀을 차근차근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랍게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천천히 시작되는 근육 감소는 40대, 50대를 거치며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요. 매년 0.5% 정도 줄어들던 근육은 60대에 들어서면 1%, 70대에는 1.5%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80세에 접어들면 그 속도는 2배, 3배로 가속화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리가 힘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누적된 결과가 한꺼번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균형을 잡아주며 넘어짐을 막아주는 안전벨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형성을 돕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활동량까지 감소하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져버리죠.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크게 약해지는데 이 근육은 계단을 오르고
일어서는 대필수적인 힘을 담당하기 때문에 걷기 어려움과 직결됩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보행의 불편을 호소하고 80세 이상이 되면 무려 70% 가까이가 걷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된 근육 감소가 린 개점을 넘어섰을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81세가 되던 해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일어나기가 힘들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힘이 빠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웠다는 걸 깨달으셨지요.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랫동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도쿄의 한 요양원에서는 평균 87세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무거운 기구도 복잡한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동작이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여자의 65%에서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곧 근육 감소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 여부에 달려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의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 3회, 회당 20분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최대 5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를 더해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노년기는 젊을 때보다 28-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모, 계란 2개, 혹은 생선 한 토막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에 부담이 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의자 스쿼트,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같은 안전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극을 주면 나이를 넘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란 결국 우리 몸의 기억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부터 학교에 가던 길, 첫 직장에 다니며 계단을 오르내리던 날들까지 모두 근육이 우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 기억이 서서히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삶까지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육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면 앞으로의 길 역시 더 길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왜 하필 81세일까? 그 이유는 근육의 비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다시 지켜낼 것인가? 다음은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 바로 다리로 흐르는 피, 혈액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걷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다리까지 피를 보내는 길은 점점 막히고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피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합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위입니다. 건강할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피를 위로 끌어올리지만 근육이 약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 이 펌프 기능도 무너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80대 노인의 약 20%가 하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질환은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으로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깁니다. 쉬면 통증이 사라지지만 다시 걸으면 또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내 다리가 무겁다, 내 발이 돌처럼 딱딱하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은 걷는 능력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84세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까지 10분 거리를 걷다가 3번은 멈춰 서야 했습니다. 종아리가 불에 데이는 듯 아파서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 통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 이상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하지동맥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그가 했던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숨이 차는 건 참아도 다리가 아픈 건 못 참겠더라. 이처럼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단순히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근육 감소를 더 가속화시키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작은 상처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발끝 운동,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핑 운동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초, 몇 번만 반복해도 다리 속 혈액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38도 3도에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는 조격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붓기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마다 조격을 하면 밤에 종아리 쥐가 줄어든다라고 경험을 나눕니다. 여기에 더해 적당한 걷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단,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주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걷고 2분 쉬는 방식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다시 펌프 역할을 하고 혈액은 다시 순환의 길을 찾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께 이런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TV 뉴스를 보시면서 발끝 운동을 50회씩 하시고 저녁에는 조격을 습관화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던 아버지가 몇 달 뒤 다리가 덜 붓고 밤에 쥐가 덜 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작은 습관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혈액은 생명의 강과 같습니다. 그 강이 흐르지 않으면 나무가 시들듯 근육도 관절도 제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강은 조금만 자극해도 다시 흐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만큼이나 혈액이 순환하지 않는 것도 걷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근육과 혈액에 이어 또 무엇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할까요? 바로 관절과 신경, 몸의 균형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축입니다. 근육이 빠지고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는 것만으로도 걷기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은밀하게 우리 발걸음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관절과 신경의 약화입니다. 두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고통이 됩니다. 게다가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의 속도가 늦어지면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되지요. 한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무릎 관절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히 나타납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맞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면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경의 퇴화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균형을 감지하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발을 들어 올리던 순간, 이제는 발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어르신은 79세에 처음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당시에는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이후부터는 늘 넘어질까 두려워 바깥 출입을 줄이셨습니다. 그 결과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은 더 약해지고 다시 균형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병원 검사에서 뚜렷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신경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과 신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는 간단한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5초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10초, 20초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균형이 흔들릴 때 많은 분들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훈련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들이 12주간 균형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속도는 18% 향상되고 넘어질 위험은 30% 줄어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늘 의자만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권유로 가벼운 발목 돌리기와 균형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지만 2달 후 다시 마트를 혼자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절과 신경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지고 골절은 곧 독립성을 잃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관절과 신경을 지킨다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 혈액, 관절과 신경이라는 3가지 기둥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을 위협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와 꾸준함이 있다면 그 기둥들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습관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무너진 걸음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해답, 바로 3가지 황금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가 약해지는 3가지 근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의 소멸, 혈액의 정체, 관절과 신경의 둔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거창한 장비도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의 작은 습관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10분 의자 스쿼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스쿼트는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무릎에 부담이 큰 일반 스쿼트 대신 튼튼한 의자를 활용하는 의자 스쿼트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를 벽에 붙이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것. 처음에는 5회도 힘들 수 있지만 하루 10회에서 15회까지 늘려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도 85세 이상 노인들이 12주간 의자 스쿼트를 했을 때 보행 속도가 18% 빨라지고 낙상 위험이 30%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3초 걸음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훈련은 발을 충분히 들어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키워 안정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하지요.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83세 이상 노인들이 8주간 이 훈련을 했을 때 보행 안정성이 27% 향상되고 넘어짐 사고가 42%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단백질 20g 섭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전이육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 72g 정도이지요. 그중 아침에 최소 50g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단백질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아침에 보충해줘야 근육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 3개, 두부 반모, 참치캔 하나 정도가 바로 암식계에 해당합니다. 영국 노년학회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3년 후 하지 근력이 15% 더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습관을 부모님께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한 달 후 계단을 오르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5분이 쌓여 내일의 10분이 되고 그 작은 10분이 1년 뒤에는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의자 스쿼트, 3초 걸음, 아침 단백질. 이 3가지는 단순한 운동이나 식습관이 아니라 노년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90세에도 여전히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근육이 빠져 힘이 사라지고 혈액이 흐르지 않아 다리가 무겁고 관절과 신경이 둔해져 균형이 무너지는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3가지 황금 습관.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교훈입니다. 스웨덴의 한 장수 연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80세 이후에도 보행 능력을 유지한 노인들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걷는 힘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스스로의 발로 시장을 걸어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것. 이 일상적인 장면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83세에 처음 계단을 두려워하셨을 때 솔직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고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장을 보러 혼자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예전보다 걷기가 힘들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의자 스쿼트 5회, 발끝 운동 1분, 아침 단백질 한 접시. 이 작은 행동이 모여 내일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걷기의 어려움은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다시 길러낼 수 있고, 혈액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으며, 관절과 신경은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시작한다면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정작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75세가 넘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이 꺾여 주저앉는 순간이 오면 그제야 생각하지요. 아, 이제 정말 늙었구나. 그러나 그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방심한 사이에 운동을 미루고 검진을 미루고 조금 아파도 괜찮겠지 하며 흘려보낸 세월 속에서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몸의 자립은 행복한 노후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밥 한 끼를 차릴 힘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 가는 날마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그건 삶의 자립이 아니라 생존의 연장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숫자로 보이는 혈압이나 체중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힘, 바로 그 자립의 근육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매일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40% 이상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걸음은 약입니다. 약값이 들지 않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매일 걷는 사람은 근육이 기억을 지키고 근육이 있는 사람은 삶을 붙잡을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밤마다 우리 뇌 속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잠을 깊게 자지 못하면 이 물질이 쌓여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밤에 뒤척이며 새벽까지 TV를 켜두는 습관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로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악순환이 됩니다. 몸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지혜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단 한 번의 낙상사고로 누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을 땐 가벼운 실수로 끝날 일이지만 노년엔 뼈가 약하고 회복력이 떨어지기에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집안에서도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다 앉기 10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5번, 하루에 단 5분만 해도 좋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의사의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의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약을 제때 먹고 몸의 신호를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어느 8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걷는다. 다리가 무거울 때도, 비가 올 때도. 왜냐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50대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1년간 휠체어를 탔지만 재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6시마다 공원을 걷습니다. 그에게 건강은 남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 2다리로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이자 영원히 머무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그 집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TV를 끄고 거실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 몸의 목소리입니다. 몸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몸이 먼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돌보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2다리로 일어나고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움직임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한 걸음, 스스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마음속에 커다란 빈자리가 생기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도 이젠 혼자 남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평화가 있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늘 허전하고 쓸쓸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바로 혼자 있는 힘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과 집안일, 자식 교육에 쫓기며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을 고독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어떤 분들은 쉼이라 부릅니다. 차이는 시선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지만 친구로 받아들이면 마음을 치유합니다. 심리학자 이문희 교수는 고독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눈빛을 마주할 때입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세요. 바람소리, 나무집 흔들리는 소리, 햇살이 비추는 창가의 따스함.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어느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의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준 편지 한 장이 그분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열고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제 외로움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힘은 연습으로 길러집니다. 첫째, 정서적 독립 훈련을 하세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고 친구가 전화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돌봐줄까? 그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자기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입고 싶은 옷, 그리고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세요. 요즘 어르신 패션을 보면 80세에도 색감 있는 옷을 입고 당당히 거리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남이 뭐라 해도 내 삶은 내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지요. SNS나 휴대폰을 통해 일상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SNS냐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70세 이상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손주 사진을 공유하고 산책길에서 찍은 꽃 사진을 올리며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글을 잘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느낀 것을 한 줄이라도 남기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뻤다. 그 한 줄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습관을 잃지 마세요. 혼자 있는 힘은 배움에서 비롯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요리, 그림, 악기, 스마트폰, 뭘 괜찮습니다. 배우는 동안 뇌는 젊음을 유지하고 마음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5%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움은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용한 선생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마지막 순간엔 결국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 대신 평온을 얻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만나고 있다. 그 순간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 자유를 배우는 데는 나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보다 먼저 불편해지는 것이 생활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단숨에 오르내렸지만 어느 날부터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밤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 몸이 완전히 불편해서라기보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생활 자립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입니다. 젊을 때는 집이 크고 멋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작아도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최고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구조부터 바꿔야 하지요.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손잡이 하나가 넘어짐 하나를 막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고 문턱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일어날 때를 대비해 복되는 센서 등을 달아두세요. 작은 불빛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실제로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어르신의 70%가 집안에서 다쳤다고 합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약이지요. 집안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물건을 두면 꺼내다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냄비, 그릇, 약통, 올손 닿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침실, 부엌,
화장실은 서로 가까운 위치로 재배치하면 생활 동선이 짧아져 훨씬 안전해집니다. 2층 침실이라면 1층으로 옮기세요. 계단은 젊을 땐 운동이지만 노년엔 위험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때입니다. 나는 기계 같은 건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음성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많습니다. 불 켜줘. 문 잠가줘. 응급전화 걸어줘. 말만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응급 상황에서 큰 사고를 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식사 배달 앱도 배우세요. 몸이 불편해도 간단히 주문해 따뜻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혼자 잘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집의 분위기, 즉 정서적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이 어둡고 답답하면 마음이 함께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세요. 햇빛은 천연 한구울제입니다.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며 자라는 생명을 바라보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걸어두면 그 기억들이 하루를 밝혀줍니다. 밝은 조명, 정돈된 공간, 그리고 따뜻한 색감이 있는 집은 그 자체로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외로움은 공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이 좁아도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걸어서 병원, 약국, 마트,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혹시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외지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작은 집이라도 생활권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걸 고려하세요. 나이 들어서의 행복은 면적이 아니라 접근성입니다. 가까운 곳에 이웃이 있고 인사할 사람이 있으며 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한 80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작지만 병원까지 걸어서 5분이야. 그게 내 평화야.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진짜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는 멀리 나아가는 삶을 원하지만 늙어서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불행을 줄이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세요. 옷장 속 입지 않는 옷, 서랍 속 쓰지 않는 약통, 10년째 안 읽은 책들. 모두 정리해보세요. 물건이 줄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집이 깔끔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집이 아니라 집이 나를 돌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안전하고 따뜻해야 남은 생도 편안합니다. 요양원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사는 공간부터 다시 바라보세요. 몸이 머무는 공간이 곧 마음이 쉬는 자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평화를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네 번째 조건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이야.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사는 거지. 하지만 돈에 많고 적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통제력이지요. 연금이 많아도 자식에게 맡겨버리면 필요할 때 못 쓰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건 부자가 아니라 관리받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연금이 조금이어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돈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내가 결정하는 힘을 말합니다. 먼저 고정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구독료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쓰지도 않는 보험,
잘 보지 않는 유료 채널을 그대로 두면 1년에 수십만 원이 낭비됩니다. 노후의 돈은 새는 곳을 막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한 어르신은 한 달 5만 원씩 줄인 결과 1년 뒤 60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셨죠. 절약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그분의 미소에는 자존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음은 소액 투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은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문이나 TV에서도 자주 보도되지만 70대, 80대 어르신을 노린 투자 사기 피해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 77세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4억 원 중 절반을 날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알고 보니 유령 회사였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이 내 평생의 땀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곧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은행 직원이나 자식에게 확인하고 모르면 꼭 상담받으세요.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옵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알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번 달은 카드값이 25만 원이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계산도 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돈은 불안을 줄이고 모르는 돈은 불안을 키웁니다. 경제적 평화는 결국 숫자의 명확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부담 주기 싫어서 미리 줘야지 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진짜 부담이지요. 한 어머니는 퇴직금 전부를 큰아들에게 줬다가 몇 년 뒤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사정이 어려워 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땐 효자 키운 줄 알았는데 내 손으로 내 노후를 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노후 자금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는 것. 연금, 적금, 생활비 모두 이 한마디에 귀결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돈, 계산이 가능한 생활,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비.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돈은 나를 지키는 친구가 됩니다. 어느 8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불안하고 모자라면 초조하지만 계산할 줄 알면 마음이 편하다. 그분의 말은 단순하지만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10분 통장을 확인하세요. 매주 한 번 지출을 적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작은 보상을 주세요. 커피 한 잔, 작은 화분, 좋아하는 빵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돈이란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쓸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더 큰 부자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결국 마음의 자립입니다. 내가 내 돈을 쓰는 순간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유와 존엄은 결코 숫자가 아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돈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5번째로 꼭 준비해야 할 것은 정신적 평화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노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생각을 미뤄두지요. 아직 괜찮아. 그건 나중 문제야 라고 말하며 오늘을 버팁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혼란을 남기고 준비된 죽음은 평화를 남깁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삶을 정리하는 일이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저는 80세의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고 자신의 장례식에 사용할 음악과 사진을 직접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불길해요. 라며 말렸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이야기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야. 그 말을 들으며 가족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 유언장을 써보세요. 자산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장례는 어떤 형태로 치르고 싶은지 명확히 적어두면 가족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떠난 후 남은 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무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70대의 절반 이상이 엔딩 노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씩 이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삶의 마지막 계절로 바라보세요.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젊음이 봄과 여름이라면 노년은 가을과 겨울입니다. 가을의 낙엽이 아름답듯 겨울의 고요함이 평화롭듯 노년에도 그 나름의 색이 있습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이다. 참으로 깊은 말이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지금의 하루가 훨씬 더 빛나 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삶의 정리를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 버리지 못한 추억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세요. 오래된 옷은 기부하고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물건이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이 깨끗해지면 생각도 맑아집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이 내 물건을 버리며 울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줄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집은 조용하지만 깔끔했고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지금 하세요. 나중에 하려면 늦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매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하루를 견뎠어요. 그 편지들은 결국 감사의 일기가 되었고 손주들에게 전해져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셋째,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보세요.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두가 기적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 써야 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잃지 마세요. 퇴직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이제 나는 뭐 하지? 라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둡니다. 화초를 가꾸며 생명의 숨결을 느끼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곧 삶의 이유입니다. 한 83세 어 어르신은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 복지관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나이에 힘들지 않으세요? 묻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 마음이 인생의 평화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길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건강하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 존엄한 마무리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6번째 조건, 그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화와 비교심입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지나간 일을 밤새 되새기며 마음을 괴롭히지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감정의 짐은 더 무겁게 쌓입니다. 결국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평화롭게 보내려면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다짐해요. 오늘 일어난 일은 오늘 안에 끝내자고요. 내일로 가져가면 내일이 무거워지니까요. 정말 현명한 말입니다. 화가 날 땐 화내도 됩니다.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털어내는 마음. 그 여유가 바로 마음의 면역력이지요. 감정은 쌓으면 독이 되지만 흘리면 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사세요.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동력이었지만 노년의 비교는 독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정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올까?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인생은 순서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늦게 웃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지요. 또한 감사의 마음을 습관처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일기 3줄만 써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손주와 영상통화를 했다. 통증이 덜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여도 이런 일들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고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어느 79세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매일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이름을 기억한다. 오늘도 나는 내 손으로 밥을 먹는다. 그 일기장이 쌓이자 어느새 그분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병보다 강한 약이었습니다. 노년의 마음의 평온을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나의 이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누구나 느낍니다. 이제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마을 사람에게 김치를 나누는 것, 텃밭에 상추를 키우는 것, 이 모든 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어느 날 복지관 봉사를 하시는 84세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봉사라고 하면 다들 놀라요. 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몸이 무거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얼굴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쁨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걱정이 많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그냥 공원으로 나가보세요.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나무 사이를 거닐고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은 말없이 우리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바람은 괜찮아 라고 속삭이고, 햇살은 오늘도 잘했어 라고 위로합니다.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대단한 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성공도 완벽한 건강도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단순한 것들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이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보내세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 충분히 살았다 라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가볍게, 하루를 감사하게,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가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90살이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과 탄탄한 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도 병과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올해로 92살, 여전히 매주 진료실에 앉아 사람들의 몸을 살피고 조용한 미소로 조언을 건네는 노의사.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천 명의 삶을 지켜보았고 그 긴 세월만큼이나 깊은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힘든 식이요법도 필요 없어요. 단지 몸의 4군데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것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4군데? 그게 정말 건강과 장수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중요한 부분을 놓쳐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별것 아니라고 여겨서 대충 넘기죠. 그러나 그 작은 부위들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의 말투는 과장도 신비주의도 없었고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한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마치 오래된 경험 속에서 한 장면을 꺼내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유독 인상 깊었던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65살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찾아왔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의 일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며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병만 걱정하지만 정작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무시입니다. 제가 그 4군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지금 바로 다 말하지는 않겠다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 알려드리면 흥미가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분명히 해둡시다. 이 4부위는 우리 몸의 기초, 해독, 순환, 그리고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이 4가지가 무너지면 정신도, 체력도, 장기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4가지만 살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의 태도는 마치 오랜 삶의 퍼즐을 완성한 사람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생활 습관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그는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몸은 솔직해요. 잘 돌보면 언제든지 회복하려 하고 무시하면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리죠. 나이는 이유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것이 이유예요. 이 말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파지고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 믿음을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90세가 넘었음에도 허리도 곧고 걸음도 안정적이며 손의 떨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억력 또한 뚜렷해 환자의 이름과 병력을 그대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이유를 4군데의 꾸준한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가장 먼저 돌보는 신체 부위가 어딥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굴? 양치질? 손? 하지만 이 질문은 곧 이어질 이야기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엉뚱한 곳부터 관리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늘 뒤로 밀리고 말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아마 당신의 건강 습관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몸과 삶을 지켜본 한 의사의 경험이자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4가지 습관은 단지 병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첫 번째 비밀을 꺼내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가장 자주 무시되지만 사실은 건강의 기초가 되는 곳, 그가 모든 장수의 시작점이라고 부른 그 부위.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고 동시에 가장 소홀히 다루는 곳. 의사는 그것을 몸의 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입니다. 너무도 단순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가장 먼저 건강해야 하지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발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실 많은 노년층이 피곤함, 불면, 다리 저림, 균형감, 저하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입니다. 발은 몸 전체의 혈액이 가장 먼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곳이에요. 발이 차가운 사람은 몸 전체가 차갑습니다. 발이 피곤한 사람은 몸 전체가 무겁습니다. 그는 이 말을 끝내며 한 환자의 사례를 꺼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몇 년째 잠이 깊게 들지 못해 밤마다 뒤척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는 자신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을 만져본 순간 의사는 단번에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항상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발,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아파하던 발바닥. 그는 그때 말했습니다. 이분의 병은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힌 문제였고 그 시작점은 발이었죠. 그는 먼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습관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2.30분 정도 담그기, 발가락 사이까지 부드럽게 비누로 씻기, 완전히 말리기.
그는 특히 말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말랐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발가락 사이의 습기는 결국 곰팡이를 만들고 곰팡이는 다시 피부를 약하게 만들어 순환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효과는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발바닥 뒤꿈치 마사지를 하루 10분씩 하라고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간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 움직이는 방식.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기혈이 시작되는 곳이라고도 부르고 서양의학 연구에서도 이 지점의 자극이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의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발이 먼저 따뜻해요. 그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 더 빨리 잠이 들어요. 그의 피로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발을 돌보는 것이 마치 자신을 돌보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사례를 들려준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놓쳐왔던 부분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발 관리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쉬, 미끄럼 방지 매트, 발 전용 보습제, 그리고 편안한 실내화.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발을 방치해온 시간 때문일까요? 그가 겪어온 또 다른 변화는 78세의 마거릿이라는 여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발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을 매일 씻고 천천히 마사지하고 보습을 챙기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줄고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의 걷기 모임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은 늘 아래에 있어서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오래 지탱해 준 건 바로 그 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해 줄 것도 역시 발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얼굴과 손은 꼼꼼히 관리하면서 정작 몸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발은 대충 씻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발의 나이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의 다음 말에서 어떤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뿌리가 정리됐으니 다음은 몸의 해독센터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곳, 그리고 면역과 에너지의 성패를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곳을 몸의 해독센터이자 면역의 관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삐끗 멈춘 듯 했습니다. 해독센터? 간이나 장을 떠올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단지 냄새와 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곳엔 면역의 핵심인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3세의 희진 씨는 몇 년 동안 반복적인 감기, 기관지염, 호흡기 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지만 또 재발했고 그때마다 체력은 더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평소에 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드랑이를 무슨 관리까지 해요? 그냥 씻고 말고 그게 다죠.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냥 때문에 면역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가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불순물, 세균, 바이러스를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피로, 감염, 염증 같은 문제는 이 필터가 막히거나 약해질 때 쉽게 발생합니다. 림프절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겨드랑이 주변이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고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진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다음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원형으로 씻기. 둘째,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말리기. 셋째, 알루미늄이 들어간 땀 억제제 대신 천연 미네랄 스틱으로 교체하기. 넷째, 아침마다 쇄골 방향으로 1, 2분 림프 마사지하기.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으로 잠에서 깨지 않았고 한 달 뒤에는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림프는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청결, 건조, 그리고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겨드랑이라는 작은 부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하지만 이어진 그의 설명은 더 놀라웠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상체의 혈액 흐름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이죠. 겨드랑이가 막히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팔이 무거워지고 어깨가 굳어집니다. 그는 68세 남성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어깨가 뻐근해 병원에 갔지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매일 겨드랑이 마사지를 시작하고 천연 성분 제품으로 바꾼 뒤 딱 2주 만에 어깨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림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막히면 정체가 생기지만 흐름만 살려도 몸은 금방 살아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땀샘 기능이 약해져 세균 번식이 더 쉬워지고 피부도 약해져 자극에 민감하므로 올바른 관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겨드랑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신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 비정상적인 부기. 둘, 지속적인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부 변화. 이 신호는 절대 넘겨서는 안 되며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말한 온도의 역할이었습니다.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겨드랑이의 차가운 물을 5초만 흘려보세요. 림프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세균 증식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림프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드랑이는 몸의 필터입니다. 필터가 깨끗하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필터가 막히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이 작은 부분이 사실은 면역의 시작점이었고 에너지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의사는 조용히 다음 비밀을 꺼냈습니다. 이제 순환의 길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이죠. 그의 3번째 비밀은 우리가 몸에서 가장 사소하다고 여기는 곳이지만 사실은 혈관과 간 기능을 직접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였습니다. 3번째 비밀은 우리가 평생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부위였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특별히 아프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이곳을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혈액이 무겁게 흐르고 간이 지치며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피로 대부분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말한 곳은 허벅지 안쪽, 즉 다리 안쪽, 깊숙이 자리한 순환의 길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곳이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혈관 중 하나인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혈관은 몸 전체 혈액의 약 20%를 이동시키죠. 이곳이 답답해지면 간도, 심장도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71세의 미령 씨는 다리가 자주 붓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증상을 수년간 겪어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고 그녀 역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짚어보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관절도 근육도 아니었습니다. 순환이 막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간단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기, 특히 무향 비누를 사용해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닦는 것. 둘째, 샤워 후 완전히 말리기. 허벅지 안쪽은 습기가 고이기 쉬운 구조라 조금만 방치해도 염증과 가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기성 좋은 옷을 입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옥수수 전분을 발라 땀과 습기를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 하지만 미령 씨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순환 운동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2번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가 모으는 동작을 10초씩 유지하며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맞대고 무릎을 위아래로 흔드는 나비 자세를 추천했습니다. 단 2세 3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미령 씨는 몇 주가 지나자 다리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달 후 그녀는 더 이상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고 간 기능 검사에서도 개선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간이 편안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길목을 막아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되죠. 그의 경험은 또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76세의 동우 씨는 여름만 되면 허벅지 안쪽에 홍조와 자극이 찾아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고를 발라보았지만 일시적 완화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알려준 3단계, 부드러운 세정, 건조, 통기성, 좋은 옷을 실천한 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허벅지 안쪽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습기 제거였습니다. 습기는 피부의 적이자 순환의 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이 말리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쉽게 자극이 생깁니다. 그는 또한 간단한 마사지 팁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것. 이 동작은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돕고 하루 종일 쌓인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는 건 단순히 불편함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허벅지 안쪽이 건강해지면 다리가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심지어 기력도 달라집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불편함, 작은 자극, 잠깐의 무시가 쌓여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흔히들 간이 나빠지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막혀있는 순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허벅지 안쪽이 결정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루 2번, 3분이면 충분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열리면 몸의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발과 겨드랑이가 몸의 뿌리와 해독을 담당한다면 순환의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
그리고 남은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네 번째 비밀을 소개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몸의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굳어지는 곳,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정신까지 또렷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은 지금까지 중 가장 놀라웠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불편해지고 가장 자주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몸의 에너지 통로이자 정신의 스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살갗이 아닙니다. 이 두 곳은 신경계 전체와 연결된 발전소예요. 여기가 굳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여기가 살아나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 말이 다소 과장처럼 들렸지만 그의 사례를 들으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75세의 별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활발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등 허리가 뻣뻣해져 아침마다 몸을 펴는데 고통을 느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없었고 그녀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녀의 등을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 문제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굳어서가 아니라 모세 혈관 흐름이 약해져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첫 단계로 등 세정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노년층이 소홀하게 씻습니다. 하지만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이 굳고 혈액 흐름이 떨어지는 건 대부분 이 부위가 막혀서예요. 그는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브러쉬를 준비해 등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닦으라고 했습니다. 피부를 세게 긁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깨우듯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마지막에 살짝 차가운 물을 흘려주면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 순환이 촉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피 관리였습니다. 그는 두피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로 향하는 가장 직접적인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살아나요. 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조언대로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천천히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1분, 저녁에는 2분.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한 달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이상하게 맑아요. 어제 한 일을 기억하는데도 덜 힘들고요. 그녀의 가족은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고 표정도 생기 있어졌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피는 뇌와의 직통선입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뇌 건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는 이어서 3분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어깨를 천천히 뒤로 5번 굴리고 양손을 허리에 둔 뒤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운동은 굳은 등 근육을 풀어주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많은 노년층에서 균형감이 좋아지고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는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2세의 리준 씨는 수년간 허리 뻣뻣함과 수면 장애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근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권한 저녁 두피 마사지와 등 가벼운 이완 운동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는 단단한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잤어요. 그는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모든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두피와 등을 통해 그 통로를 자극하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뇌가 깨어나면 몸이 따라오고 몸이 따라오면 삶이 바뀝니다.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노년층에게서 등과 두피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피의 건조함, 오래 지속되는 등 뻣뻣함, 날카로운 허리 통증,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넘겨서는 안 되며 순환 저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엔 등 스트레칭, 저녁엔 두피 마사지. 단지 이것만 꾸준히 해도 1년 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동작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발이 뿌리를 잡고 겨드랑이가 해독을 돕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을 열어주고 그리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를 깨우는 것. 4가지 작은 습관이 연결될 때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 한 부위를 이야기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 4가지 습관의 진짜 의미를 말해드리죠. 그의 5번째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와도 연결된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4번째 비밀까지 모두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몸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이 우리의 뿌리를 지탱하고 겨드랑이가 해독의 문을 열고 허벅지 안쪽이 순환의 길을 넓히고 등과 두피가 에너지와 정신을 깨우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손을 맞잡은 채 말했습니다. 이 4부위는 그저 몸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방식, 그리고 노년을 살아가는 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무시, 작은 방치가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죠. 반대로 작고 소소한 관리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의 말투에는 세월을 통과하며 얻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92세의 의사는 지금도 매주 진료를 보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고 건강하신가요? 그러면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몸을 거창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분씩 가장 중요한 4곳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곳, 나를 움직이게 하는 곳, 나를 살리는 곳을 돌볼 뿐이에요. 사람들은 늘 특별한 비법을 찾습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운동, 특별한 약.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건강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큰 목표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언젠가 잘 관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건강한 것은 거창해서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은 오래가지만 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지막으로 4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발은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는 면역의 문입니다. 이 문이 막히면 몸은 싸울 힘을 잃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순환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등과 두피는 정신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살아나야 삶이 선명해집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오늘 딱 한 부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다른 부위를 더하고 일주일 뒤에는 4부위를 모두 관리하면 됩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바꾸려 하고 그러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30일, 60일, 90일 쌓아가는 동안 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 더 건강해지고, 내일 시작하면 모레 더 건강해집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인생 후반부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건강 질문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볍고 단단한 몸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네 곳 중 어디부터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친 부위가 있었나요? 이미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노년을 위해 필요한 작은 습관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